지식의 깊은 맛이 가득한 인문학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와 BBS 불교방송이 함께 제작한 지식탐구쇼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 저는 진행을 맡은 금나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비를 하셨나요?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처럼 일상적인 소비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유달리 지름신이 강림해서 이것저것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참자라고 인내를 하면서 절제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비를 하는 그 순간에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상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사치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자책과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맛볼 지식은요, 바로 소비입니다.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소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소비를 연구하는 강구학자 안홍민 교수님, 그리고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수행자 보만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동국대학교 관공학과 교수 안홍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교심리학 강의하고 있는 보만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주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소비를 촉진해야만 하는 강구학자와 무소유를 실천해야만 하는 우리 보만 스님, 세계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소유를 실천을 하자는 불교와 풀소유를 조정한다고 오해를 받는 광고를 연구하는 사람이 만나서 과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극과 극이 만나면 오히려 더 깊은 철학적, 심리학적 통찰이 생긴다고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보만 스님께 제가 학교에서만 연구자로서 봤던 소비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수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지적으로 흥분된 상태예요. 풀소유와 무소유, 이 두 단어로 딱 강력하게 대조를 딱 주시면서 임팩트 있게 딱 설명을 해주신 점, 그거는 진짜 안홍민 교수님답습니다. 근데 아직 목소리는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조금만 있으면 네. 적응이 잘 되실 겁니다. 조금 더 생길 발랄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보만 스님은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풀소유, 무소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사회적인 이슈도 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 스님들도 소비를 하거든요. 스님들이 아무것도 소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지나가면서 TV 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막 사고 싶어져요. 근데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지. 저도 충분히 무언가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진 본래의 정신의 능력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사고 또 사용하고 버리고 또 사고.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마치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양 이야기했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많은 부분에 오해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소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소유가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물건을 자기 주머니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어넣었다고 해서 소유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인격체, 사람도 소유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소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귀한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저한테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제가 보만 스님을 꼭 뵙고 싶다고 네. 저희 제작진께 요청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귀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한 분 한 분씩 먼저 집중 탐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광고 홍보학이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광고 홍보학은 소비자들에게 인지적 지름길을 제공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쉬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종류 너무 많죠?
그 스펙을 다 비교하다 보면 정말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엑소의 도경수가 나와서 자동차를 광고한다. 아, 이 차는 믿을만하구나 하고 의사결정을 쉽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때 쌓여진 아껴진 에너지로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의 인간은 인지적으로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인지적 구두쇠이거든요. 인지적 지름길을 전문용어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휴리스틱을 활용해서 소비자를 설득시키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정의를 정말로 멋지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세부 연구 분야가 또 브랜드 관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사람의 심리와 연관성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듯이 요즘 소비 심리자들은 우리가 브랜드하고도 관계를 사람처럼 맺나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거든요. 속상할 때마다 먹으면 마치 제 친구가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바나나 우유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저의 중마고우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연인과 갖는 그 연애 패턴이 브랜드와 갖는 패턴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격이 착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 가격, 제품은 무생물인데 착하다는 말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브랜드와 사람과 같은 관계를 맺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안홍민 교수님은 베스트 티처상을 수상하신 분이세요.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교수님이 받으신 건데 베스트 티처상 받으실 만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저 지금 계속 빠져서 듣고 있었어요. 광고학 하면 술술술술 이야기가 나오는 이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마케팅의 대상이라든가 홍보, 광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되죠. 특히 올해 초인가요? IV의 장원영 멤버가 초욕 부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일본의 스님이 번역하신 것을 다시 한국어로 해서 그 내용을 연애 프로그램에서 얘기해서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제니가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내면서 선을 영어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을 젠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나를 정해봐. 하나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 있어. 색즉시공 공즉지색. 그 개념이 나와요. 제 말이 아니라 분석을 해주시고 또 제니가 연꽃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니는 정말 불교 정서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5천만 뷰 이상 많이 시청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 4월에는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때 스님이 내려주는 바리스타 커피가 또 인기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동자승 키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올 봄에 그 메타버스에서 전자연등을 달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기 코끼리 보이시죠? 동국대학교의 마스코트가 아기 코끼리거든요. 이런 키링을 선물해주면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소품을 가지고 광고하는 것도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알리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공감하신다거나 아니면 몰랐었어요 뭐 하는 어떤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걸 생각보다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한다. 뜨끔했어요.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웬만하면 생각 안 하고 웬만하면 직감적으로. 제가 그거를 단적으로 저 스스로한테 발견하는 부분이 결정장애예요. 저는 못 골라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식당에도 메뉴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그 음료수도 이 세상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실은 스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본인이 그쪽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안 쓰시고 불교의 철학과 포교 활동에만 전념하시겠다는. 꿈보다 해몽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이제 보만 스님께서 정말 활약을 하시면서 포교 활동, 법문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이 불교에 대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MZ 세대들도 불교에 많이 열광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체감하시나요?
제가 그걸 체감한다라기보다는 원래 이 불교라는 가르침, 이 불교의 가치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올바로 한 번만이라도 듣는다면 누구라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어떤 피드백에서 확인을 하냐면 두 가지예요. 스님, 불교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불자는 아닌데 이 가르침이 너무 좋아요. 이 두 말에서 저는 확인해요. 이거는 제가 뭐 대단하거나 똑똑한 게 아니라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 강의에서도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광고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곧 입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문화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입시 제도에 따라 교육이 바뀌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교육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불변의 가치. 그렇죠. 네. 저는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해낼 수 있는, 정말 불교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고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는, 불교용어로 무상법의 세계, 현상이죠. 그 현상 세계를 정말 명확히 파고드는 게 저는 광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더 짙어져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면서 물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는 주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인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변치 말아야 할 교육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교육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게 가장 아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서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머리가 정말 나빠요. 농담으로 제가 머릿속에 벌레가 사는 것 같다고, 다 파먹는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쁜데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는 원고를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확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2600년 전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그게 우리들의 정신,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거를 배웠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강의하지 못하는 부분, 제가 박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맞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의 가치라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세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무언가,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교육으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보석과도 같은 인류의 지성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그냥 저는 제가 배우고 느낀 만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거지, 저는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우리 보만 스님의 법문이 불교를 강구하는 하나의 강구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놓치지 않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숏폼이 난무하니까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실은 한 3분 이상 누군가의 얘기를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스님의 얘기는 정말 몰입도가 높아서 하나씩 빠져들어가고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의 서사 구조를 갖고 계셔서 그래서 저도 스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분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심리학 강의를 하셔도,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스님이 첫 강에서 내가 여러분 도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길을 안내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광고가 인지적 지름길을 안내하듯이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길을 잃은 많은 분들에게 뭔가 지침이 되어준다고 한다는 것. 스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불교를 저희 학생들도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의 철학,
인생의 지침처럼 엮여서 고도로 경쟁이 치열한 이 현대사회에서 내 삶의 하나의 오아시스 같다. 조금 쉬어가고 싶다. 나를 좀 힐링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이 젊은 신인께서도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해주신다면 많은 MZ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님을 알게 된 이유가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방송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렇게 스님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불교 심리학, 이게 뭘까요?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불교 심리학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심리학, 그러면 심리학의 많은 분야 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강의에서 우리 심리학자분들께, 심리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왜냐하면 불교는 심리학은 아닙니다. 심리학 그러면 마음심, 이치, 이자잖아요. 마음의 이치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학문, 그 말만 보면은 불교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불교는 심리학에서 절대 다룰 수 없는 부분까지를 다뤄요. 그분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다루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려면 우리의 마음을 수치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저는 마음을 수치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교 심리학은 심리학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불교에서는 이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큰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생이에요. 내생. 전생이고요. 심리학은 영원히 그 분야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룰 수도 없고요. 근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연구한다라는 카테고리로 보면 심리학의 영역과 맞아떨어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나의 심리가 훗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의 그 어떤 것이 단순히 지금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내가 될 거야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세상까지도 변화한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입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체유심조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일체유심조 할 때 조자가 만들 조자예요. 그거를 대부분이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조자에 찾아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뵀어요. 저희 큰 스님 빼고는요. 그 조자에 조작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조작한다? 조작. 진실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게 우리 마음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거기에 대한 추억이 아름다우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그거야말로 광고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것을 더 어떻게 하면 사고 싶게 보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게 더 가치 있게 보이도록 만들까? 그게 일체유심조라는 우리 26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마음의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광고학 아니면 소유, 소비라는 것에 반대편 극단의 불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인류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 있는 무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도 내 기억이 아름다우면 좋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금나나 교수님 제가 저 팬이에요 라고 하고 이 자리에 왔으면 다른 누구보다 제가 아름답게 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이 그러니까. 네,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제가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하고 공부 오래 한 그 월가 스님, 화연 스님 이런 분들은 안 좋아요, 제가. 왜냐하면 악한 기억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기억이 내 견해를 만든다는 게 불교 심리학에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인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 내용, 기억에 의해서 견해가 만들어진다는 이 내용은 종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다못해 저희 도각사에 있는 삽살개들이 있는데요. 그 삽살개들도 맛있는 거 많이 줬던 사람은 꼬리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이 견해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본다면 과연 이 논리에, 이 법칙에 예외가 되는 존재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이 인류의, 아니 생각할 줄 아는 유정들이 올라서 있는 무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항상 꿈이 불교의 가르침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의 GPS가 되는 세상이라고 맞습니다.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모든 이들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물건도 사고요. 물건을 사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 모든 인류의 삶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알고 나서 할 수 있다면 여긴 정말 행복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불교 심리학이라는 타이틀이 참 새롭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제 녹화하기 전에 안홍민 교수님께서 이제 보만 스님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혹시 보만 스님도 심리학 전공을 하셨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물어보니까 아니, 사용하시는 모든 설명들이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을 뿐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시고 계셔서 되게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금나나 교수님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스님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여기 약간 닭살이 돋았거든요. 일체 유심조를 하실 때 조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광고 심리, 소비 심리 중에서도 실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이 잘했는지 조작 검증을 항상 해서 양적 연구로 검증이 잘 됐다는 것을 검증한 다음에 논문을 출판하거든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희 대학원생들,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실까 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그 광고를 보더라도 이 제품을 지금 안 사면 1,000원이 손해입니다랑 이 제품을 지금 사면 1,000원이 이익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이익과 손실은 다른 프레임이거든요. 바로 그게 말씀하신 조작입니다. 그 조작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싸다는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익이라는 걸 좋아해요. 옳고 그름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셔서 지금 당장 석사와 박사를 하셔도 금방 논문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강의를 하셔도 되죠. 네, 강의를 하셔서 저희 수업에서 특강을 하셨는데 정말 이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스님만의 불교 용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정말 불교 심리학을 저도 더 듣고 싶네요. 전 사실 오늘 스님을 이렇게 제작진께 꼭 모셔주세요 요청한 데는 약간의 사심도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스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조회수도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달린 댓글들도 정말 이거는 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댓글이 아니라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스님의 법문에 감명과 감동을 받고 또 고민을 진솔하게 터놓는 그런 댓글에서 과연 그 비결이 뭘까? 제가 직접 스님을 뵙고 어떻게 하면 저도 스님처럼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배우고 싶었어요. 느껴보고 싶었어요. 아유, 그건 과찬이시고 연습을 했다라는 기억은 없어요. 근데 잘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 대학 때, 저도 동국대 졸업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님 한 분을 뵀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부러운 거예요. 그 기억을 갖고 제가 스님 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강연을 이제 하게 되는 시간이 도래했죠. 그때 저희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언변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너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들은 아기가 응애만 해도 이게 배가 고픈 건지 잠이 오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엄마들이 안다는 거예요. 걔가 언변이 좋아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소통이 됐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가 담겼을까? 응애. 마음, 감정? 진심이 담겼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어요. 그때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거는 기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행복했던, 내가 나눠주고 싶은 정말 좋은 물건이 있다면 이거는 누구라도 알아볼 것이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언변이 어눌하고 지식이 얕다고 하더라도 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라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용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또 좋은 피드백을 주시니까 또 힘이 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감독님하고 촬영을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저 12시간 어저께 강의했어요. 5개 녹화를 했는데 생방송 2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어디 가셨어요? 여기 계시네요. 네, 우리 감독님이 스님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안 힘드세요? 라고 하는데 전 제가 좋아서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인문학 레시피가 정말 귀한 컨텐츠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들이 재밌잖아요. 네.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럼 다른 분들도 재밌을 거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대화가 있다면 그러면 이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할 때 제 스스로에게 거는 암시, 최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스님 말씀 중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뭔가 저의 한 곳을 탁 찌른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순간이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강연을 다니시다 보면 다양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주제 중에서도 특별히 더 스님께 관심이 있고 특별한 주제는 뭘까요? 저는 아예 강연 준비 안 하고 질문만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을 미리 받아서 고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대답 못하고 버벅거리는 것도 재밌잖아요. 저는 그것도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걸, 있죠. 네, 모든 걸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질문이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질문은 이미 2600년 전 불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분명히 확인시켜 드려요. 지금 그 질문은 자바함경 어디에 나온 질문이고요. 그 질문은 원각경에 나온 질문이고요. 그 질문은 순응엄경에 나온 질문이고요. 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 다 외우셨어요? 외운 게 바로 아니라, 매치가 아니요, 외운 게 아니라 제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는 못 외워요. 정말 머리가 나빠서 이름도 못 외우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수능 성적 상위 1%가 아주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시기 때문에 더 크게 말씀하셨네요. 크게. 공부를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불경에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강의에서도 누가 그래요. 스님 정말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어리석은 답변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에게 달려 있어요. 질문은 질문 자체로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이 없으면 학문의 발전은 있을 수 없잖아요. 질문이 없으면 기술의 발전도 없거든요. 질문이 없으면 수행의 발전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모두 귀한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했다면 어리석은 대답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의 내용보다는 그 질문을 하신 분의 그 용기를 저는 더 귀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 아, 난 이거를 모르고 이걸 알아요. 하는 분들은 성적이 오를 수 있잖아요. 불교는 혼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어리석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저 정말 어리석게 살았고요. 저 정말 그동안 아무렇게나 살아왔어요. 저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주는 게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이 교육, 불교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자체를 굉장히 반가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 사실 저는 그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든 저는 반갑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수준이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다
이유 있는 조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님이 물건을 파시면 다 살 것 같습니다. 혹시 전생에 봉이 김선달이 아니셨을까요? 너무 설득이 잘 돼서 저희 어떤 물건을 파셔도 제가 다 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절에 이사를 많이 오셔서 사세요. 네네. 가족들이.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사를 오셔서 사는데 그 중에 네. 한 분이 IT 기업 이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스님은 홍보부에 계셨으면 네. 대박을 치셨을 것 같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설득을 잘 하신다.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농약을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만나면. 왜냐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농약 살포하듯이 그렇죠. 푹 젖도록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네.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 아니 근데 우리가 칠 수 있는 게 농약 말고 뭐 영양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네, 네. 근데 왜 농약이란 아, 단어를 왜 농약이냐면 네. 시골은 되게 재밌네요. 방송 오늘. 시골에는 제초제라는 걸 써요. 아시죠? 네. 그 제초제 뿌리면 닿은 거기에 바람에 날려서 닿은 식물까지도 다 죽어버려요. 전멸이에요. 저희 스님들께서 어른 스님들께서 보만 스님 얘기하면 모든 질문과 번뇌가 정말 제초제 맞은 풀처럼 전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게 칭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농약 얘기가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두 분이 합심을 하셔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시면 네. 불교의 우리 미래가 정말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계신 두 분은 풀 소유와 무소유.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극과 극의 개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소비라는 핵심 단어가 소비니까 서로 다른 극과 극의 관점에서 이 소비에 대해서 눈을 보면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와 현명한 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나는 이것만은 안 아낀다라고 플렉스하는 아이템이 있으실까요? 네. 먼저 소비에 최적화되신 우리 안호미 네. 저는 여행에 돈을 안 아끼는 편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한 곳을 좀 오래 있는 한 달 살기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적응하는 내 모습을 관찰해 보면 마치 제가 객체화가 돼서 내가 어떻게 그 사회에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적응해 가는가 그것을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들의 문화를 좀 가까이서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교수님 카톡 프사를 보면요. 항상 여행지에서 찍은 그 사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네. 최근 여행지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신가요? 글쎄요, 또 저는 이제 작년에 연구년을 맞아서 연구할 기회도 있고 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갔을 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기간이 성스러운 달이라서 해가 떠 있는 동안 물을 포함해서 금식을 하십니다. 종교가 그냥 삶에 체화되는 걸 보고 내가 알았던 종교인의 삶이 그리고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달랐구나를 느꼈고요. 또 하나는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봤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느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서 내가 세상을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편협하게 다 알고 있다고 했구나 하고 많은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꼭 되시면 이런 중동 국가에서도 좀 시간을 보내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이 안 교수님을 평소에 보면 참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 여행에 나는 아낌없이 소비한다라고 지금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보만 스님은 어디에는 그래도 나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있어야 쓰지 않을까요? 아니 스님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네. 또 워낙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팬심으로 이렇게 절에 찾아가서 이렇게 삼배도 하고 보시도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스님 저 이거 커피 값이라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 보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 도각사는 뭐 다른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유재산을 정말 싫어해요. 그게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스님들의 삶 속에서 내 것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씨앗과 같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떡 한 개가 올라와도 저희 대중 스님들이 8분인데 그대로 들고 올라가서 스님들께 다 보여드리고 스님 오늘 이러이러한 보시물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다 정리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쓰고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지 않아서 그런지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아끼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드리기가 정말 어렵지만 저는 소비가 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저는 저도 있습니다. 아끼지 않는 거. 뭘까요? 시간. 저는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외부에 강의 갈 때 상주가 멀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이쪽 수도권에 굉장히 많거든요. 강의가. 그럼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갈 때 문득 고속도로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서 사고 나서 떠나도 억울하지 않겠어? 이걸 물어봐요, 저에게. 왜냐하면 매주 3일에서 4일 정도는 제가 차를 타니까요, 장거리를. 떠나도 억울하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웃으면서 당연하지. 왜냐하면 제가 뭘 하러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강연, 강의. 그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다 떠날 수 있으면 영광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시간, 나의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열반하신 큰 스님을 모시고 국회에서 강의를 오래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국회의사당에서 밤에 강의를 끝내고 나오면 10시에서 11시 돼요, 밤에. 그럼 거기 입구에 신호대기에 걸려서 국회 정문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섰어요. 신호대기에 걸려 섰는데 그날따라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듣는 자세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운전해서 뒷자리에 큰 스님 모시고 갔는데 4시간 걸려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듣는 자세들이 영 시원찮아서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 제가 큰 스님께 그랬어요. 스님, 꼭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4시간씩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야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무슨 말씀하시면 1초도 안 돼서 무슨 대답이 나오셨냐면 야, 봄만아,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한 적 한 번도 없어. 예? 그랬더니 나는 내 세상을 맑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초도 안 돼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평생 그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교수님이 저를 보시고 웃으셨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누구의 세상이냐면 저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제 세상이 울고 있으면 전 지옥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제 세상이 웃고 있으면 저는 천상에 사는 거잖아요. 나는 내 세상을 맑히고 있는 중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난 설 법한 적 없어 라는 그분의 말씀이 남은 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소비해야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시간이라는 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휴일이 없거든요. 네, 시간을 플렉스 하시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물어보세요. 스님 언제 쉬세요? 쉬는 날이 없으니까요. 이 질문을 제가 큰 스님께 옛날에 드렸거든요. 스님 저는 언제 쉽니까? 그랬더니 거화할 때 쉬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화가 뭔지 아세요 혹시? 스님들께서 열반하시면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고 장작에 불 붙이죠. 이걸 거화라 그래요. 그때 쉬라고. 죽어서 쉬어라 이거죠. 저는 시간은 안 아껴요. 네. 근데 스님이 하신 말씀이 경제학에도 경영학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 네. 너무 좋아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제니 크레이커라는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돈의 가치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만 시간에 대한 가치는 생각보다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저희의 시간도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도 물건을 쓰는 것, 물건을 소비하는 것과 똑같은 소비 활동이에요.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잘하시는 청소 전문가가 와서 해주시면 30분 만에 끝나잖아요. 저희는 그 전문가로부터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AI가 많은 것을 대체할 때 우리가 그런 소비를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하는가 할 때 재화라 그러죠. 그리고 또 물건, 제품이라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에 대해서만 소비를 국한할 게 아니라 무형적인 자산도 어떻게 소비하는지, 특히 말씀하신 시간,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이게 제품의 특징상 공공재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공기도 그렇고 마시는 물도 그렇고 또 스님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인데 공공재처럼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비를 좀 더 확대하자는 이론들이 있는데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네. 되게 기분 좋네요. 그렇게 네, 얘기해주시니까. 관련 논문은 제가 집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스님 또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님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스님은 인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인간을 벗어나셔야지만 그러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경지가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간을 벗어난다는 게 네. 위쪽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밑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축생 쪽으로 들어가니까 네, 위쪽으로 벗어났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의 네. 피드백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반응은 아이돌을 좋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오늘 신님께서는 정말 큰 팬 하나를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강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그 뒤에 카메라 감독님한테 오늘 이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려다가 근데 저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이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저녁 7시에 시작을 했는데 7시 30분쯤 시작을 했거든요. 시계를 보시다가 네 스님 9시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1시간짜리인데. 그랬더니 이제 청중들이 와! 그러고 박수를 치셔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제 의향 따위는 묻지 않으시네요. 라고 여쭤봤어요. 저는 공공재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쓰일 수 있다면 저의 인생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인간으로서 가지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이상한 동물이 된 기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정의 자체도 달라져야지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닌 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명품을 사면 그날만 좋아요. 다음 날이 되면 또 뭔가 허전해요. 혈액을 중시하는 무소비, 가성비를 따지는 듀프 소비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물건 사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명품이 빛나고 내가 비교 우위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낀다. 비교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도 역시 우리 마음의 법칙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